자,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지금부터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정신역동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정신역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정신은 정신이 어떤 행동을 옮기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가 얘기한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그 행동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신은 역동,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정신역동. 정신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이 정신은 우리가 무의식이 이 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형학적 모형에 있어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무의식이 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우리가 구조적인 모형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래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대해서 구조적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또 잠재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에 따라서 그 리비도, 즉 그 성적 자극이 어느 부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5단계, 구강, 또 항문, 또 남근,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재기, 또 생식기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성장한다, 발달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어서 우리 정신역동 모델의 어떤 개인 목표 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개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와 과정이에요. 개입 대상, 정신역동 모델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될까요? 정신역동 모델로 접근할 대상은 규칙적으로 짜인 일련의 상담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거나 할 능력이 있거나 동기가 있고 언어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약물 의존적이거나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지나친 부담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정신역동 모델을 통해서 개입하기에는 그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담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동기가 부여가 되고 또 언어 능력을 갖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역동 모델을 통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개입 목표는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하여 그것들이 현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정신역동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동은 과거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쌓여온 그 무의식 속에서 행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을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정신역동 모델은 그렇게 없애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과거의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감정, 그 무의식적인 것을 한번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원조관계의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딱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 원조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는 것은 원조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계 형성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원조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자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가 관계 형성 단계예요. 지난번에 개의통수 비자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신뢰관계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라포를 형성한다. 라포가 형성이 돼야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개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형성 단계를 넘으면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를 갖게 돼요. 점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사회복지사와 동일시하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의 생각과 태도 중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 단계, 이것을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동일시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닮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가는 거, 함께 일체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형성이 잘 되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를 잘 형성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단계인데요. 클라이언트는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성장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태행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해주는 강하고 공정하며 일관성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태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태행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태행이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어린애의 행동을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태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한테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상하게 잘 안내를 해야 되는 단계가 3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단계는요,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단계예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그것의 과거 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해서 스스로 자기의 방어 기제를 의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그 개입의 목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개입의 목표는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 무의식 세계를 한번 돌이켜보고 나의 이런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통찰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개입 과정도 이게 관계 형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해주는 단계까지 이런 절차 단계를 거쳐서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입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천은 어떻게 하냐? 정신역동 모델에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으로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단계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분석적 상담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치료 계약을 맺고 전이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의 단계를 우리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원조 과정의 초기에 발생하는 불안에 직면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편안함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와 원조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방어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려면 초기 단계에서 라포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하게 대해줘야죠. 온화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한테 방어적이라든가 어떤 저항하는 그런 힘이 이게 줄어들겠죠. 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하여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편안하게 라포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웃음을 짓고 상냥하게 온화함으로 부드럽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형성이 됐다면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단계가 중기 단계예요. 내담자가 상담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과거와 무의식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는 한편에 통찰을 방해하는 저항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개입의 목표는 스스로 과거의 경험, 그 무의식 세계를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제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어요. 이게 돌이켜 보는 과정에서 이 돌이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경험하는 그런 시기가 중기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 상담 목표를 도달했다고 판단할 때 상담의 종결이 이루어지는데 클라이언트가 전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종결 단계,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전의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의라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과거의 경험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과거의 기억에서 나쁘게 경험을 했던 그 사람하고 이 사회복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신역동 모델의 실천 과정에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실천 과정을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인데요. 첫 번째 자유연상입니다. 이 자유연상은 무의식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이자
정신분석의 주요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것을 자유연상이라고 해요. 이 자유연상 기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꿈의 기저에 깔려있는 의미에 도달하게 되고 무의식 혹은 무의식적인 갈등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기법이 자유연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연상 기법, 정신역동 모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방어 기제인데요. 자아방어 기제 개념은 정신역동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무의식적인 자아방어 기제는요, 어떤 두려움이나 심리 내부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어떤 성적 충동이라든가 공격적 욕구라든가 미움, 원한 등은 어떤 위험으로 간주되어 갈등이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데, 이러한 갈등이나 불안을 처리하려는 자아의 무의식적인 노력을 방어기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이 방어기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방어기제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신역동 모델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뭐 미움이라든가 또 원한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런 이제 갈등이나 불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방어 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합리화예요. 합리화. 그 방어 기제, 자, 방어 기제의 종류에는 첫 번째 합리화인데요. 이 합리화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핑계를 사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너 합리화 시키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불합격이 됐어요.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이 합리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불합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부정 합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합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부정이에요. 부정은 현실에서 일어났던 위협적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으로서 의식화하기에는 불쾌한 생각, 욕구, 충동, 현실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 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간암 말기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아니라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처럼 건강하고 매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암에 걸릴 수가 있냐고. 그거 잘못 오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억압이에요. 억압이란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기가 어렵거나 힘든 내용을 무의식의 본능이 의식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깊은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거죠.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어렵고 힘든 과제가 딱 나한테 떨어졌어요. 숙제가 떨어졌어.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가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어가지고 그 과제를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억압에 해당이 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투사예요.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투사의 예로는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난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망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반동 형성인데요. 반동 형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언행이 마음속의 생각이나 욕구와는 정반대인 경우에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충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충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 형성, 그러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반동 형성의 예로는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미워요. 상대방이 미워, 싫어. 그런데 반동 형성을 하는 그 방어 기제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옛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말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반동 형성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치예요. 전치는 본능적 욕구나 충동의 표현을 재조정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도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 혹은 사람을 향해 에너지를 불출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치의 예로는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아버지한테는 대들 수가 없어요. 대신 지나가는 개가 있으면 개를 발로 찬다든가 뭐 깡통을 찬다든가 아니면 만만한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하풀이라는 거예요. 전치하는 거죠. 예. 감히 내가 아버지한테는 대항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약한 존재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죠. 이것을 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태행이에요. 태행은 좌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과도한 긴장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미성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피하거나 불안에 대처하는 것을 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착한 그 꼬마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막 고집이 세지게 되고요. 막 소변도 가리지 않고 형으로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동생보다 사랑받기 위해서 과거에 안 하던 짓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태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동일시인데요. 동일시는 부모 등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중요한 인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자신의 성격 속에 흡수하여 일체화하는 과정을 동일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일시는 이제 나쁜 의미로 말하면 이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 자녀들은 아빠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아빠한테 가정폭력을 당한 아이는 학교에 가서 다른 아이에게 폭력을 취하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그 동일시는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거를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긍정적으로 그 위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위인같이럼 영웅이 돼야 되고 성공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동일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는 긍정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그 방어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아홉 번째예요. 승화인데요. 승화는 직접 표현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본능적인 욕구나 성적 에너지, 또 참기 어려운 충동 에너지를 사회 규범에 맞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인정받으면서 존경받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가장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승화시키는 거죠. 이 승화의 예로는요, 이런 거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그 잘못된 그 에너지를요, 뭐 물건을 때려 부순다든가, 다른 사람을 폭력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승화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뭔가 부수고, 뭐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뭐 운동을 통해서 또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 원망, 불평, 뭐 분노를 운동이나 뭐 달리기라든가 더 좋은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건전하게, 건설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승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취소예요. 반동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어 기제인데요. 죄책감을 느끼는 일을 하고 나서 안 한 것처럼 원상복귀라도 하듯이 또는 죄의식을 완화라도 하듯이 상징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취소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나무랬어요. 아이를 나무란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나무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불러가지고 아이야 내가 아까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방어 기제 중에서 취소에 해당되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1번째 보상인데요. 보상은요, 자신의 결점이나 열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을 우리가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12번째 해일인데요.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리의 예는요, 지킬 박사와 하이든에서 나오는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든의 어떤 이중인격, 이것이 우리가 해리라고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전의의 활용인데요. 전의라는 것은 전의와 역전의가 있어요.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자신의 각오 속에 중요한 인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전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에서 보이는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인생 초기에 의미 있는 대상, 주로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억압되고 무의식 속에 묻혀 있었던 감정, 신념, 그런 욕망들, 자기도 모르게 사회복지사에게 옮겨서 그 갈등을 재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전의라고 얘기를 해요. 전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치료 상황 밖의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수립하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관한 무의식적인 생각을 드러내면서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전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의에 반해서 역전이라는 것은요, 반대 개념이에요. 역전의는 반대 개념이에요. 치료자가 감정적인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세상의 모습을 클라이언트의 모습에 대입할 때 발생하는 것을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의는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경험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로 그 대상을 생각한다면 역전의는 반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는 순간에 과거의 어떤 아픈 경험, 갈등, 그 스트레스를 줬던 그 대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의가 일어날 때는 치료자는 관계 형성에 대한 과거 경험을 털어놓는 클라이언트에게 비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역전의가 일어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를 케어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회복지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와 역전이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정신역동 모델을 배웠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서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정신역동 모델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